책 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챗바퀴 챗바퀴. 안녕하세요. 저는 오바퀴,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와, 이게 또 너무 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반갑네요. 네.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제 본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벌써 녹음 날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그 사이에 또 계절도 살짝 바뀐 느낌. 오늘은 진짜 가을 같아요. 가을이야. 이제 연말이다. 오늘로 딱 90일 남았어요. 아, 맞아. 그 카운트다운 하시죠? 오늘 딱 90일. 90일 세 달. 참. 저희 지난번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의 미래 에피소드 댓글에 조식공룡님이 초식이야, 조식이야? 조식. 오케이. 그 브렉퍼스트. 교수님께서 만드신 삼성동에 따로 또 가치라는 벤치가 있는데 그걸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2개의 의자가 레일 위에서 붙였다 떨어졌다는 의자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위로 올려다 보면 나뭇잎이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좀 있으면 가을에 단풍 너무 이쁘게 질 텐데 이런 계절에 정말 적합한 추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식공룡님.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 아직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데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각각의 계절마다 읽고 싶은 책의 장르가 몇 있는데요. 겨울에는 이제 뭐 두꺼운 장편소설, 대하소설을 한 편 읽어야 될 것 같고 여름에는 막 스릴러, 그리고 봄에는 달달한 연애소설 읽고 싶어지긴 하는데 지금 같은 이제 가을에는 에세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는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그렇지만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에세이 2편을 준비했습니다. 에세이가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가볍냐 뭐 무겁냐인데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수식어죠? 네. 오늘의 책 당신의 수식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영어와 법을 전공하신 전우석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중에 방문한 쿠바에서 우연히 한인들을 만나고 그 계기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았어요. 이 책 두 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은 책이 두껍지 않았다. 오케이. 그 점이 플러스. 왜냐면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독서 모임 하다 보니까 읽을 책이 점점 쌓이는데 얇은 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정을 주더라고요. 이건 되게 현실적인 이유인데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은 이전에 정의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선두에 서서 정의를 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그들이 느꼈을 이제 불안함 같은 감정 등의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읽다 보면은 참 뻔한 자기계발서의 전개가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되는 느낌의 되게 좀 뻔한 전개가 보여요. 읽다 보면은 그 점이 좀 아쉬웠던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준바퀴님은 맞아요. 저도 굉장히 큰바퀴님의 그 후반 얘기에 조금 동감하는 게 이 작가가 처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걸 찾아가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책을 읽는 내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약간 되게 찜찜한 뭔가가 있었는데 나중에 후반부를 읽다 보니까 내가 이 찜찜한 플로우가 뭔지 알았던 게 자소서 읽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력서 쓰던 떠올라서 이력서 참 잘 쓰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쓰셔보셨어요? 플로어가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작가의 그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쓴 글로 잘 읽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이거 추천을 했었던 이유가 저는 사실 책을 만난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먼저 만났어요.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대 없이 봐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 사실 큐바라는 나라가 들어는 봤고 안다는 나라긴 하지만 익숙하진 않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나 큐바로 이민가라고 하는 거는 생소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그런데도 한국인 살고 있지, 맞아. 근데 거기가 공산국가인데 하면서 모든 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모이다 보니까 흥미롭게 와닿았었던 영화고, 그리고 거기 러브스토리가 또 엄청 예쁘거든요. 그 헤로니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할아버지의 100년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브스토리가 정말 그림처럼 너무 예쁘게 다가와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다큐멘터리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인생 드라마로 재밌게 봤어서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쓴 책은 어떨까 해서 봤던 게 당신의 수식어였고, 그래서 저는 접근이 요 두 분이랑 좀 달라요. 두 분은 책부터 봤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자소서의 플로우로 따라갔다는 느낌 당연히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약간 후기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본 거죠. 왜냐, 영화 먼저 봤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 이 얘기, 이런 뒷이야기도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헤로니모라는 영화는 그 헤로니모라는 사람 자체와 그 디아스포라의 그 자체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난 또 다른 축으로 한 번 더 본 거죠. 그럼 이 사람도 교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다른 축으로 또 보게 된 거고, 또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우리 축으로 또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저희 시작점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저희 둘은 책으로, 이제 오바키님은 영화로 봤을 때 그 감정, 후기가 되게 다르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당신을 흔들었던 영화, 아니면 이제 강의, 이 책 안에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강의도 말씀하시고, 책을 통해서도 또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큰 흔들었다라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깨달음이, 기억이 뭐가 있냐면,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좀 컸을 때 제 생일날 받은 선물이 모모였어요. 모모가 뭐죠? 책이에요. 그게 시간을 저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이제 사용을 하는 내용을 동화책 같은 소설책인데, 거기에서 시간을 쓰는 거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내용은 기억나진 않지만 한 구절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서 약간 어린 왕자랑 비슷한데, 그 길을 도로를 쓸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지금 하시는 일이 좋으냐, 시간 낭비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자세히는 기억 안 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라고 되게 의미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저도 읽었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희 아마 책인가?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필독서기도 했고 약간 청소년기. 그리고 시간을 저축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저축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시간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 쓰는 거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주었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영화나 뭐 재미있었던 어떤 기회가 됐던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영화, 강의, 책. 저는 분야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딱 하나가 내 인생을 흔들 만큼 엄청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그때 보고 난 이후로는 가끔씩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이 영화가 생각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무슨 독립영화관 이런 데서 봤는데, 새쌍둥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무슨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입양이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는 막 인권 이런 게 중요시 되기 이전 시대여가지고 비밀리에 이 새 쌍둥이를 가지고 이제 사회에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상류층, 한 명은 중산층, 그다음에 조금 워킹 클래스 이렇게 세 명을 다른 데다 입양 보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추적하는 그런 의미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새 쌍둥이는 몰랐고 당연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셋이 서로를 찾아요. 그 찾은 이후로는 이제 센세이션을 했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TV쇼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셋이서 함께 이제 삶도 공유도 하고 함께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둘째가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참 이건 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깊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너무 좋은 다큐멘터리거든요.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학부 때 들었던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것도 같은 결이거든요. 인간 발달의 이해라고 인간의 전 생애를 차근차근 짚어나가면서 어떤 그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겪었던 일, 겪었던 영향이 커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분석하고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랑 이 수업이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수업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고 다큐멘터리도 인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어떻게 살 것이냐, 맞아요. 지금의 행동이 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 강의 하나, 책 하나가 영화 하나가 생각이 많이 나요. 준바키님은요? 저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 두 분 얘기를 듣다가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김진영 철학가님의 아침의 피아노라는 유고집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마 암 발병하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2017년부터 18년까지 1년 동안 그 투병하면서 그런 일기를 쓰신 내용을 모은 유고집인데 그게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도 글을 담담하게 쓰시고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본인이 암이라는 병에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그런 기간 안에도 그 글을 담담하게 쓰는 내용을 보면서 좀 일상을 좀 최선 다해서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읽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지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그 허준희 교수님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가 생각나네요. 하루하루를 더 온전히 경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도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의 의미는 알겠으나 하루하루를 더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전원석 작가도 처음에 여기서 전원석 작가가 마지막 수업 그 영화에서 Seize the Day 그 말 있죠. 하루를 잡아라. 여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또 저도 또한 아까 책에 몸으로 소개할 때 시간을 저축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계속 모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살지 않으면 이 저축한 시간을 쓸 시간도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라는 게 현재 집중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순간을 잘 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이제 감상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제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에세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의 수식어는 뭘까 이제 찾아가 볼까? 아닌데? 약간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영화를 먼저 봤잖아요. 저 영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새로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 나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정의라는 게 새로 발견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당신의 수식어가 이제 나한테 하는 질문 같았어요. 이 제목 자체에서 주는 건. 이제 국적을 떠나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오바키님은 이제 다음 내용을 우리 빼자. 나이나 가정환경, 목표를 빼자라고 했는데
이거 빼니까 나를 정의할 말이 없는 거야. 저도 정체성,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도대체 정체성의 정의는 또 뭔데? 정체성은 뭐야? 나 정체성 한국에 살아있고 살아가는 직장인? 그냥 그런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영화나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이 그 한 헤로니모라는 그 할아버지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들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3년 전 이야기예요. 이분의 부모님은 노예로 그 쿠바의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헤로니모 할아버지는. 거기서 사니까 이 사람은 한국 땅 밟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쿠바인으로 살고 거기에서 정치까지 하고 쿠바 혁명의 주력이 된 인물이에요. 굉장히 사회적 기여와 국가의 기여를 많이 한 인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헤르니모의 헤르니모의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이 사실 지금 쿠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완전 쿠바인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살지 않은 아들을 아쉬워하지만 그 자체로 받아주시는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자는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살아가지만 결국에 나이 먹고서는 이제 공산국가가 붕괴되면서 이념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민주주의냐 공산국이냐. 거기에도 흔들림이 오고 살아보니까 나는 또 한국인이네 고려인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인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한국인인가 쿠바인과 그리고 한국인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한국인 쿠바인 또 무슨 얘기했어? 공산주의 민주주의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말년에는 그래 쿠바에 사는 한인을 모으자에 평생을 다 바치시거든요. 결국에는 한인으로서의 어떤 아리랑처럼 모이는 그런 영화를 다루셨는데 그래서 국적을 떠나서 생각하라고 하면 진짜 할 얘기가 없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 전우석 작가는 이 사람은 또 다른 영화를 또 만들었거든요. 개봉을 다음 달에 하는데 그건 또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미국 정치 입문을 하는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단어에서 수식어가 다른 미국인이랑은 다른 거죠. 근데 아메리칸이면 끝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함으로써 코리안이란 정체성도 가지고 와야 되고 아메리칸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건 나에 대한 수식어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 포인트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나한테 꼬리를 붙이는 순간 나는 거기에 책임과 거기에 의미부여와 그러면은 다 빼보자는 거죠. 다 빼고 뺐을 때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가를 가보자는 거죠. 결국 추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마음이 막 녹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붙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구심점에서 나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사랑의 중심인 사람으로서 한국인이기도 하고 지구인이기도 하며 우주인이기도 한 거죠. 너무 이게 되게 벅찬 답변이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했고 근데 이제 결론은 약간 반대예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 그리고 가정 환경이 이제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사회적 이치를 떠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키워주셨고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셨고 이런 정도의 가정 환경이랑 이런 걸 다 목표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호기심 많고 그리고 큰 재능이 없어서 성실함으로 약간 퉁치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를 되게 좋아하나 이게 부지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게으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느냐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랑 사람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래서 저 자신을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최근에 더 깨닫고 있고, 그리고 다소 예민한, 그리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삼축해 드릴게요. 네. 다정한 온실 속의 화초. 맞아요. 딱 그건데. 지금 되게 아름다운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내 네. 꽃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꽃은 왠지 시들 시기가 있을 것 같아서 꽃 말고 화초로 했거든요. 네. 다정하시네요. 다정하고 싶고, 근데 온실 속의 화초가 참 이게 부정하지는 않으나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같아요. 살고 싶은 거지. 네. 온실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지금 발 한쪽 건졌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아니, 항상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온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지만 그 온실 밖의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 정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복잡한 다정하지만 복잡한 온실 속의 화초의 삶을 삶과 동시에 안 살 수 있는 사람. 네. 오케이. 네. 찾아가고 계시네요. 찾아가고 정체성을. 있어요. 네. 아직도 확립은 되지 않았는데 이 음. 정도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문장들인 것 같아요. 준바키님 조금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도 돼요. 쓸 필요가 없어. 그럼. 근데 제가 되게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다정한 건 살아남는다를 읽었을 때 그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읽고 나의 인생 목표를 다정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정한 적은 있어요. 물론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질문 받았을 때 이거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생각해볼 만한 정의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 읽다 보면은 이제 전우석 작가님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에서 청소년기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가신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인 해외 입양아? 근데 우리는 이제 입양아 많이 알고 있잖아. 존재한다. 주위에 많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거의 20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있으면 그 자식들도 어쨌든 입양아의 정체성을 어느 일부분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는 그 부분 보면서 몇 주 전에 이건 정말 다른 계기로 본 기사였는데 그 뉴욕타임즈에 한인 입양아 셰프들의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아기 때 기억도 이제 생기고 말도 하기 전에 완전히 그냥 백인 가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인종의 가족으로 가서 한국과의 연이 이제 없는 거야. 근데 생긴 건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사람. 그분들의 또 정체성은 또 이 전우석 작가님의 그런 것과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볼만 하겠다. 왜냐면 이제 셰프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요번 해에 그 독서 모임 책 중에 H마트에서 울다. 요즘 아직도 핫한 책이죠. 아직도 핫해요? 아직도 핫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책도 이제 어머니가 미국인 남편분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 책을 쓰신 미셸 자우너가 그분도 이제 한국 혼혈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반은 네. 한국인, 반은 이제 미국인의 그 외모로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이거 먹으면 그래 내가 한국인이지 이런 음식이 있는지. 저희는 저녁에 부모님이 김치찌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제가 포르투갈 여행 갔을 때였나? 거기에 이제 되게 음식이 맛있었거든요. 포르투갈 음식이 맛있었는데 맛있는 와중에 그 한국인 특유의 그 매콤함이 땡기잖아요. 근데 그 포르투갈 음식 중에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물 요리 있어요. 김치찌개가 굉장히 비슷해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채워주긴 했지만 그 김치찌개 한국의 김치찌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많이 먹진 않지만
저녁에 내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밖에 외국에 나가면 생각나는 요리가 약간 김치찌개예요. 저는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 밥, 김치, 국물. 정말 너무 촌스러워서 이거 사실 밖에 나가기도 뭐 밖에 나가서 이런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 하기도 뭐 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 그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가끔씩 막 외국에 오래 있을 때 근데 또 빵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긴 한데 그렇게 빵 막 파스타 이런 거 열심히 먹다가 김치 한번 먹잖아요. 진짜 반통을 혼자 먹어요. 김치만. 그때 한번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음식 얘기하니까 음식 얘기하면 이걸로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의 직업 때문에 저 직업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화 감독으로 살고 있잖아요. 너무 극반전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업이 확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초선이라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자기 이걸 돈 벌어야 된대요. 초선. CH로 쓰니까 영어식으로 그죠? 네. 거기에서 다룬 이야기가 이제 한국 출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아빠가 흑인이고 뭐 엄마가 한국인이어도 어쨌든 코리안 아메리칸의 5명이 그 국회의원으로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걸 보고 다큐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런 거에서 이런 사람이 이분은 지금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람을 살고 있는 건지 거기에서 다루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의회에 한국 출신 미국인이 많으면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한국적인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의원이 된 거고 미국식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일단 자기가 본인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의 의원이 된 거니까 그렇게 우호적인 그 결정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고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지금 정체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왜 한국에서 이제 성인기까지 지내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자신의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갖고 이게 움켜쥐려고 하신다는 그 얘기를 이제 저도 건너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저도 미국인처럼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 뭔가 한국인에 대한 어쨌든 한국이 위한 이익이나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 그 정도 차는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미국인이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은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은 아닐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출발점으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방금 금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출신의 한인의 의원이 많아지면 정치가 조금 더 한국의 우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인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방금 준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냐면 인종차별의 문제에서는 뭉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북한을 뭐 무시하는 발언 이런 거는 개인 차일 수 있지만 미국인으로서의 관점이겠지만 결국에는 인종차별로 들어가면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도 출발점은 지금 금박희님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오픈 결말로 예상대로 되진 않는구나 그런 걸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난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이 영화 내용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난 특이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다큐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전공이 또 영화도 같이 했더라고요.
네. 거기 맞아요. 약간 배신감이 맞아요. 조금 있었어요. 책에서 그거 원래 전공 영화 그런 영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화랑 영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대학원을 이제 법 네, 그-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냥 변호사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순수 변호사 하던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삽질 엄청 많이 했겠다. 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보니까 전공이 또 있으니까 아예 배경 지식이 없지 않은 상태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저도 약간 보면서 이거 인터뷰를 본 건데 펀딩을 또 잘하셨더라고요. 중요하죠. 펀딩을 해서 어쨌든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고. 맞아요. 헤르니모를 펀딩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더 많은 자금으로 조선을 더 잘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자기가 헤르니모 만들 때는 DM으로도 번역을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볼런티어를 많이 얻었는데 어떤 분이 스페니시 번역을 하는데 볼런티어를 했다고 해서 처음에 자기 스캠인 줄 알았대요.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정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만들었고 초선을 할 때는 돈이 모이다 보니까 더 전문가를 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사실 저는 다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계속 해봤거든요. 내가 만들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자,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뭐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네.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 거니까 지금 10초 안에 대답 못할 것 같아. 저 1분 주세요. 1분. 먼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제일 잘하는 건 나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큐를 한다라고 하니까 와 이게 나를 까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럼 다큐에 출연한 사람들도 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다큐를 찍겠다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찍히겠다는 사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는 이렇게 겁먹고 있다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잘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인터뷰를 시켜볼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 제 직업 특성상 나 같은 직업의 사람을 인터뷰해볼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벌써 누가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에 꼬리꼬리 물으니까 하기가 너무 힘든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하겠다라고는 정하지 못했어요. 생각만 하다 보니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편으로는 뭐라도 일단 찍어볼까? 그럼 생각이 조금 있으신 거네요. 다큐를 하던 창작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캐릭터를 부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캐릭터를 부여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캐릭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긴밀하면은 너무 일상이니까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객관해서 나를 바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 저는 이제 방금 오바키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 다큐멘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어쨌든 제일 잘 알거나 제일 정말 너무 관심이 있는 거. 근데 그전에는 이야기되지 않았던 나만의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저도 제일 잘하는 건 나 자신? 근데 나 자신을 뭐 다큐멘터리 찍을 만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 브이로그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 생각도 드는데 근데 왜 브이로그도 이제는 워낙에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그 정형화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이 브이로그나 저 브이로그나 뭐 사람만 다르고 나라만 달랐지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정말 학교 프로젝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꼭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한다. 지금 이 시기에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하면은 저는 그냥 이제 학교 졸업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음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삶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냥 30대 여성의 삶을 찍지 않을까 이 생각
하게 되네요. 관심사를 찾는 게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관심사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과정 바로바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개봉 지금 했나? 제가 그 성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이 작가가 감독이 자기가 출연하고 자기가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성덕이 그 본인이 좋아했던 그 오빠 아이돌이 범죄자로 추락해서 나가는 뭐 성덕들을 찾아간 실패한 성공 덕후 얘기를. 성덕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성덕이야? 그런 성덕 여왕 뭐 이런 거 아니고? 나 벌써 제목에서 벌써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작가도 본인의 얘기, 이 감독도 본인의 얘기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사만 있으면은 맞아요. 찍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수월할 것 같은데 그 관심이 갑자기 문제죠. 떠올랐어.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 지겨워? 지루해? 아니 너무 생각을 안 해본 거여서 지금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답변을 못했어. 근데 전 독서 모임도 저를 구성하는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큐멘터리 잘못 찍으면 그 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알 아니면 잘 나가면 인간극장, 잘못되면 그 알. 맞아. 그 어디 중간에 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이 전우석 감독의 삶이 그냥 흥미로웠어요. 이분의 삶이 아까 우리가 잠깐 프리토크로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부유하게 자라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 어떻게 얘기했었죠? 금박희님이?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여기 막 되게 물론 이렇게 그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거에서 당연히 너무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고 부분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선택하신 직업도 그렇고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특권층 그런 분이 겪으셨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기 힘들다. 어떤 분이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특권층인 거. 특권층인 거.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분이시고 그 좋은 부모에서 이렇게 그런 모든 그 조건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특히 어떤 부분 준바키님 공감 안 됐던 거 있었어요? 외국 생활 하시거나 뭐 그런 거 겪으면서? 근데 그 큰박힌 얘기했듯이 약간 저도 생각했던 게 어디 가든 다 우호적인 그렇죠. 그분이 어딜 가도 우호적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을 맞아요. 뭐 굳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뭐 영어도 하고 남성분이고 미국인이시고 그래서 어딜 가든 우호적인 그 환영을 받았던 분인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알 수 없어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책에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한 부분이든 뭐 두 부분이든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냥 외국 나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너무 개인적인 팟캐스트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안 받은 건지 제 질문은 대접을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은지 그냥 그 사람 너무 좋게 그리고 있다. 너무 타인의 여러 종류 대해 모든 타인에 대해서 좋은 점만 발견한다. 좋은 점만 발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게 일리로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쿠바에서 이제 택시 기사를 만났을 때 우호적으로 대화가 시작돼서 그게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 외국에 나갔을 때 택시를 타면은 요즘에 우버 있어가지고 레이팅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친절한데 그게 생기기 전에 택시를 탔을 때 불쾌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경험이 이 전우석 작가님의 배경으로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이 책이 시작될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쨌든 처음 시작이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도 다큐멘터리도 찍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뭐라 해야 되지?
시작이 되신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그게 편집의 기술인 것 같아요. 기억의 편집과 내 선택의 편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겪은 게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그게 너무 안 좋은 일인 거고 어떤 때에서 우호적인 경험을 하면 그게 좋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공감하는 게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공감을 해요.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어떤 시기에 나 자신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언제 나 자신? 저는 책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책 제목을 추천해주고 싶고요. 오, 이 책 누구한테? 제목. 내 지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지인들에게 다 했어요, 사실은. 아 너의 수식은 뭐야? 네, 이렇게 다 국적, 나이 다 빼고 뭐야? 라고 질문을 다 했었고 혹시 생각나는 답변이 기억에 있으신가요? 남는 대답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답변 뭐 노는 친구 뭐 이런 나는 노는 애야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추상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아까 그렇죠. 말했던 것처럼. 근데 정말 완벽주의자 친구들은 수식어를 너무 달고 싶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럼 저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추천하겠다라고 하면은 디아스포라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미국에 계속 남아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약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랬다면은 제 자식한테 그 10대의 자식한테 막 어른이 돼서 30대에서 읽기에도 조금 나이 든 것 같고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기 아니면은 대학 막 들어가서 이제 막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을 했을 뭐 후배나 뭐 조카나 자식이나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고 저도 제 자신의 그때 제 자신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준바키는 어떠세요? 저는 추천은 아니고 일단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책을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나 그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에 있는 뭐 교포분들이라던가 유학생도 괜찮겠네요. 네. 한 번쯤 읽어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들 결이 비슷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책이 참 이게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이제 항상 그렇듯 책의 결론을 깊게 들어가면은 철학 막 존재론 이런 얘기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책이었다. 또 한 권에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강력하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리면서 네, 오바키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다큐멘터리 굉장히 재밌을 것 사실 같아요. 이걸 러브스토리를 봤거든요. 사랑 역시 역시 난 사랑이거든. 정체성은 사랑. 제가 오늘 중간에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좀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당황스럽네요. 얼굴 마주보고 있다 놀라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빠른 대처에도 놀랬고 그러면서 요즘 바쁘시다더니 진짜 바쁘시구나를 이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두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의 커피 사건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당신의 수식어 우리가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인 나의 수식어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책은 또 다른 에세이 책이에요. 무루 작가님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당신의 수식어와는 결이 다른 에세이 책이라 또 이것도 이야기 나눠보기 되게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큰바퀴 오바키 준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어떻게 느낌은 다 나지.